사연의 주인공인 정영숙님은 60대 중반의 퇴직 교사입니다. 교직 생활 30여 년을 마치고 정년 퇴직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은퇴 당시만 해도 기대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 2막을 즐기며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었지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겪는 명절 연휴, 더 이상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월요일 아침 생각만 해도 달콤할 줄 알았는데 막상 맞이한 은퇴 생활은 예상과는 꽤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 정영숙님은 꿈꾸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늦잠도 자보고 밀린 드라마도 정주행하며 이게 진짜 삶의 여유구나 싶었지요. 마치 긴 여행을 떠나온 것처럼 마음이 붕 떠 있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땐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수업 준비하고 쉴 틈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창밖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한가로운 아침도 있구나 하고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무료함과 공허함이 찾아왔지요.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 속에 홀로 떨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도 결혼하여 각자 가정을 꾸린 터라 정영숙님이 홀로 보내는 시간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고 오늘 해야 할 일도 딱히 없습니다. 처음엔 이제 진짜 편히 쉬는 거야 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문득 거울을 보면 헛헛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마음이 들었지요. 은퇴 전에는 한창 젊은 후배 교사들을 보면 그래도 내가 한참 선배지하며 어깨를 폈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도 어르신 소리를 듣는 처지가 됐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나 버스 기사님이 어르신 조심하세요라고 할 때마다 뜨끔합니다. 내가 진짜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현실이 정영숙님에게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영숙님은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니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퇴직할 때만 해도 든든했던 잔고가 이제는 2천만 원 남짓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요. 내 평생 모은 돈인데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다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퇴직 직후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도 그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꽤 통 크게 지출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큰딸 결혼 때 보태준 돈, 오래돼 고장난 냉장고와 세탁기를 바꾼 일, 그리고 평생 한번 가보고 싶던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하나하나 필요하고 의미 있는 지출이었지만 그게 모이고 보니 꽤 큰 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매달 생활비를 보태 쓰다 보니 퇴직금과 저축했던 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처음엔 그리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연금이 나오니까 매달 이 돈으로 부족하지 않게 살면 되겠지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할 때가 많았습니다. 전에는 월급에서 세금 떼고 적금 붓고도 생활이 됐지만 은퇴 후엔 매달 받는 연금액이 옛날 월급만 못하거니와 오히려 지출은 늘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리 돈 나갈 곳이 많아졌지? 하고 곰곰이 따져보니 우선 직장 다닐 땐 회사에서 혜택으로 누리던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도 그렇습니다. 직장에 있을 땐 월급에서 보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받았지만 은퇴 후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 금액도 만만치 않았지요. 게다가 공무원 신분일 땐 모르고 지나쳤던 소소한 혜택들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나오던 복지 포인트나 각종 할인 등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이가 드니 예상치 못한 지출도 생겼습니다. 어디 한 군데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와 약값이 들어갑니다. 예전엔 감기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은 한번 몸살이 나면 병원에 며칠 다니고 약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치과 치료라도 받을라 치면 몇십만 원이 순식간에 나갑니다. 친지나 친구들 경조사도 늘었습니다. 사람 나이 드니 지인들 자녀 결혼식이나 손주 돌잔치가 많아져 축의금을 챙겨야 할 일도 자주 생겼습니다. 그런 하나하나가 쌓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 정영숙님은 점차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다가온 현실은 정영숙님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진 거지? 스스로 자문해보지만 속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년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도 적지 않은 돈이었고 수십 년간 부은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정영숙님은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별일 없이 멍하니 TV 앞에 앉아 있다가도 밤이 되면 온갖 걱정이 몰려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3년 만에 2천만 원이 사라졌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물가는 오르는데 자신은 점점 뒤처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은퇴 전에는 노후 걱정은 나중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퇴 후 삶을 꿈꾸며 많은 기대를 품습니다. 정영숙 님도 그랬습니다. 노후엔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면서 살 거야.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돈 문제가 크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은퇴 생활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정영숙 님은 그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퇴직 후 재정 상태 분석. 정영숙 님의 현재 재정 상태를 한 걸음 떨어져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녀가 은퇴하면서 손에 쥐었던 퇴직금과 저축액은 얼마였을까요?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30여 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았던 만큼 적지 않은 퇴직금이 나왔을 것입니다. 교직에서 정년을 맞으면 억대의 퇴직금과 연금 일시금을 받게 마련입니다. 정영숙 님 역시 퇴직 당시 모은 예금을 포함해 목돈을 손에 쥐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생활비와 몇 차례 목돈 지출이 겹치면서 그 돈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큰딸 결혼 지원이나 가전 교체, 여행 등의 특별 지출이 있었고 매달 기본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은퇴 후 최소 생활비로 월 약 198만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영숙 님 혼자 사는 살림이라 크게 사치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밥 먹고 전기세, 가스비 내고 휴대폰 요금 같은 고정 지출에 병원에 가거나 경조사가 있으면 몇십만 원은 우습게 나갔습니다. 어느 달은 연금으로 받은 돈으로 빠듯하게 버티고 어떤 달은 그마저 모자라 적금을 깬 돈으로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르는 동안 처음 퇴직 시의 자금은 많이 소진되고 이제 남은 현금은 약 2천만 원뿐이라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남은 2천만 원은 정영숙 님에게 매우 소중한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쓰일 비상자금이자 생활비가 부족할 때 채워넣을 수 있는 유일한 저장고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50만 원씩만 보충한다고 가정해도 1년이면 600만 원, 3년이면 1,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불과 3년이면 2천만 원이 거의 사라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나 은퇴 생활은 3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어쩌면 3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흔히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하죠. 60세에 은퇴한다면 100세까지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2천만 원으로 앞으로 수십 년을 버티기는 턱없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2천만 원의 가치가 10년 후에도 2천만 원 그대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은 일정해도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영숙 님의 연금도 앞으로 물가 상승에 비해 체감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 연금은 일부 인상률을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물가 상승분을 다 메워주지는 못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수입은 그대로니 살림은 정말 빠듯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은퇴한 지 3년 사이에도 장보기 물가나 공공요금이 꽤 오른 것을 그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가진 자산을 깎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정영숙 님은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되짚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히 그녀만의 잘못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인들은 은퇴 시기를 늦게 잡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빨리 퇴직하는 일이 흔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예정자들이 예상한 평균 은퇴 연령은 65세였지만 실제 은퇴 연령은 57세였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나 조기 퇴직 등의 이유로 생각보다 빨리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준비 없이 갑작스런 퇴직을 맞으면 경제적으로 곤란해지기 쉽습니다. 또 한국 사회에서는 자식 교육이나 결혼을 돕느라 부모 세대 자신의 노후 대비는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어렵더라도 자녀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영숙님 역시 그런 마음으로 퇴직금 일부를 자녀에게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후에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를 도왔지만 그 대가로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으리라는 보장은 거의 없는 현실이지요. 이러한 인식 차이 속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영숙님은 이런 현실을 접하며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선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정부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들에게 월 30만 원가량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지만 모든 노인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액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영숙님은 다행히 공무원 연금이 있지만 다른 은퇴자들을 보면 별도의 연금 없이 국민연금 하나에 기대어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 4명은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할 정도로 노후 소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3%로 남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영숙님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장에 몸담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숙님이 현재 기대어 생활할 수 있는 고정 수입은 매달 나오는 연금이 전부입니다. 그녀의 경력을 고려하면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몇백만 원 수준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매달 150만 180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돈은 앞서 말한 최소 생활비 200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모자라는 부분은 결국 따로 메워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퇴직금 등 저축이었는데 그마저 거의 소진된 것입니다. 만약 연금액이 생활비보다 많았다면 문제가 덜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 수령액 평균이 200만 원대 중반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연금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영숙님이 앞으로 가진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까요? 우선 남은 현금 2천만 원은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돈마저 잃는다면 예비 자금이 없기에 위험성이 큰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부 은퇴자들이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하며 주식이나 위험한 투자처에 손을 대기도 하지만 잘못되면 원금을 잃고 상황이 악화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정영숙님은 다행히 그런 모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모아둔 돈을 은행 예금 등 안전한 곳에 두고 조금씩 생활비로 옮겨 써왔지요. 사실 처음 은퇴 후 여유를 찾으려 썼던 돈들을 뒤늦게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여행을 가지 말걸, 아이한테 여윳돈을 그만 줄걸 하고 자책해보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평생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작은 보상이었고 사랑하는 자녀를 돕는 자연스러운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후회를 반복하기보다 남은 돈을 지키며 앞날을 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젠 이 남은 돈을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1년에 몇십만 원의 이자, 수입이나마 얻을 수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수입입니다. 또한 필요 이상의 돈을 한꺼번에 통장에서 꺼내 두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만 쓰는 절제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주택 등 부동산 자산입니다. 정영숙님은 다행히 오래전에 마련한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 대출을 갚아가며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인데 덕분에 은퇴 후 따로 집세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영숙님이 거주하는 집이 자기 소유라면 그 집의 자산 가치는 분명 큽니다. 다만 집은 팔지 않는 이상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자산은 있지만 소득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장년 가구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거주주택에 묶여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당장 생활이 풍족해지지는 않으니 필요하다면 이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예컨대 집에 여유방이 있다면 임대를 주어 월세 수입을 얻는 방법도 있겠지만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낯선 사람과 집을 공유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나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형 모기지 제도를 이용하면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영숙 님도 추후에 더 나이가 들고 돈이 필요해지면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꺼려질 수 있고 자녀에게 물려줄 집을 유지하고픈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머릿속에 선택지로 두고는 있어야 마음이 조금은 놓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큰돈을 굴릴 여력이 없다면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영숙 님은 요즘 장을 볼 때도 몇 군데의 가격을 비교해가며 가장 저렴한 곳을 찾고 전기나 가스도 아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현직 시절에 자동이체로 나가던 각종 보험료나 공과금도 이제는 연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자 온갖 지혜를 짜내는 중입니다. 그러나 노력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달마다 연금 입금일이 가까워질 즈음이면 통장 잔액이 바닥을 보여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며 알뜰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혼자 지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돈 나갈 일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가스 보일러가 고장나고 치아가 아파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식으로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등 돈 들어갈 일도 많아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해보고 그 기간을 늘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니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영숙 님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남은 2천만 원에만 기대어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새로운 일을 찾아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60대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영숙 님은 그렇게 인생 2막을 본격적으로 개척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영숙 님이 어떤 마음으로 재취업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직업 선택과 고민. 정영숙 님은 결국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2천만 원만 붙들고 앉아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 일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도 압니다. 60대 중반에 새로 일을 구한다는 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차라리 바쁘게 일하며 땀 흘리는 편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직 할 수 있어. 나에겐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도 있잖아. 정영숙 님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선 그녀는 요즘 세상에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신문과 인터넷에 구인 공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라곤 마트 계산원, 건물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용역 같은 일들뿐이었습니다. 가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운전기사나 택배 상하차 보조 일자리 광고도 보였습니다. 한편으론 자신이 그동안 해온 교육 분야와 관련된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혹시 학원 강사나 방과 후 교사 같은 일자리가 있을까 찾아봤지만 그런 자리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나온 교사들은 보통 교직원 출신 대상 강의를 하거나 교과서, 개발 같은 특수 분야로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정영숙 님은 특별한 연줄이나 전문성 없이 평범하게 교직 생활을 마친지라 그런 기회는 닿지 않았습니다. 신문 한 면 가득 실린 일자리 안내면을 보며 정영숙 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할 일은 많은데 왜 내게 맞는 일은 없어 보이는 걸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정영숙 님은 일단 직접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모집 공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면접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상담 같은 자리였지요. 그러나 점장과 나눈 대화는 썩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점장은 정영숙 님의 이야기를 듣더니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교사셨다고요? 너무 훌륭하신데 저희가 찾는 분은 사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고 때로는 무거운 것도 드셔야 해서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일이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정영숙 님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연세 많아서 일 못할 사람으로 보이는 건가? 억울하고 서운했지만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체력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말이니까요. 그는 끝으로 지원해 주시면 검토는 해보겠지만이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영숙 님은 좀 씁쓸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써줄 데가 없단 말인가? 나이가 이렇게도 큰 걸림돌이 되는 걸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일할 의지도 있고 몸도 건강한 편인데 단지 나이 때문에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현실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시절엔 능력만 있으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신이 나이가 드니 세상의 시선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영숙님은 한숨을 쉬며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50대 후반, 60대 초반 중장년의 상당수가 경비나 청소직 취업문을 두드리지만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영숙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뉴스에서는 심지어 어렵게 취업해도 직장 내에서 갑질이나 무시를 참아가며 견뎌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정영숙님은 마음이 묘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남일 같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해보고 쉽게 좌절할 순 없었습니다. 자영업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 음식 솜씨가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기에 조그만 분식집이나 반찬 가게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가게를 내려면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데 남은 2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려다 그나마 있던 돈을 몽땅 털어넣었다가 실패했다는 사례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게다가 장사를 해본 경험도 없으니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큰 자영업은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히려 괜히 돈만 날리고 몸과 마음이 더 지칠 수도 있으니까요. 몇 번의 시도와 고민이 이어지자 정영숙님은 점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기나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들을 뒤져봤지만 허리 펴고 앉아있는 것도 금세 눈이 피로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도 성과가 없자 외로움마저 느껴졌습니다. 괜히 되는 일도 없는데 애써 알아보고 다니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도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정영숙님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한번 결심한 이상 끝까지 가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주변의 응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요즘 60대면 젊어.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어. 주변에서 해준 말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딸도 처음에는 이젠 좀 쉬셔도 되지 않겠냐며 걱정했지만 정영숙님의 의지를 알고 나서는 묵묵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TV나 신문에서 또는 유튜브 영상에서 본 비슷한 또래들의 재취업 성공 사례도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 사람도 해내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람. 이제는 남은 자존심이나 체면보다 현실적인 생계가 우선이었습니다. 정영숙님은 함께 교직에 몸담았던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그녀의 전화를 받은 친구들은 반갑게 안부를 주고받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친구들 역시 정년퇴직 후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집에서 손주 보는 게 내 일이야라며 허허 웃었고, 또 다른 친구는 경비원으로 새벽마다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발목을 좀 다쳐서 고생했지만 그래도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살맛나라고 하더군요. 또 한 분은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겸 파트타임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책 정리도 하고 어린 학생들 책 읽어주는 일도 하는데 시간 금방 가고 좋아라는 이야기에 정영숙님의 마음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모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 자신이 할 일을 찾고 있다는 것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정영숙님은 생각했습니다. 저분들도 해내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람. 이제는 정말 뭐라도 해보자는 각오가 섰습니다. 친구들과의 통화에서 얻은 정보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요즘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대. 평생교육, 바우처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더라. 등등 다양한 얘기가 오갔습니다. 정영숙님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나 노인 인력센터 같은 곳도 알게 되었지요. 친구들과 전화를 끊을 때쯤 그녀는 처음보다 훨씬 의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함께 노력하는 동년배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즈음 정영숙님은 지역 고용복지센터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전문 상담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자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처음 센터 문 앞에 섰을 때는 왠지 주저하게 됐지만 용기를 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구직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엔 자신 또래의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곧 안내 직원이 다가와 친절히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이름과 나이를 적고 대기를 하니 몇 분 뒤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상담사 앞에 앉으니 떨리기도 했지만 이곳까지 온 게 한편으로 스스로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상담사는 정영숙님의 이전 직업과 경력, 그리고 희망하는 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쭉 했습니다. 가능하면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나 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밝히자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 분야 경험이 많으시네요. 그쪽으로 연계할 만한 일자리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잠시 이어졌고 상담사는 몇 가지 정보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역 노인복지관과 초등학교가 연계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는 틈새 돌봄 사업이었습니다. 마침 신규 사업이라 참여자를 모집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영숙님은 마음이 뛰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니 자신에게 딱 맞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도 오후 몇 시간 정도로 길지 않아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없을 듯 했습니다. 상담사는 참여 방법과 연락처를 알려주며 관심 있으면 빨리 지원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정영숙님은 감사 인사를 하고 센터를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영숙님은 오랜만에 이력서와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지냈기에 사실 이력서를 쓸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젊은 시절 교사 임용을 앞두고 자기소개서를 쓰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나이뿐 아니라 살아온 이야기의 깊이였습니다. 경력란에 빼곡히 적힌 교사로서의 30년은 단순한 이력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퇴직하여 무직 신세이지만 저 많은 경험이 분명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게 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니 조금 힘이 났습니다. 정영숙님은 지원 동기란에 진심을 담아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을 오랜 시간 가르치며 단순한 지식 전달뿐 아니라 그들의 성장을 함께 도왔습니다. 이제는 교실을 떠났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은 열정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쓰다 보니 어느새 밤이 이슥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로등이 조용히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 적고 나니 긴장이 조금 풀렸는지 나른함이 몰려왔습니다. 꼭 됐으면 좋겠다 혼잣말을 하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기대를 품고 잠드는 밤, 정영숙님의 마음속엔 오랜만에 작은 설렘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끝에 마침내 돌봄 도우미 일자리 측으로부터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통화를 마친 정영숙님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전화 너머 면접 일정과 장소를 들으면서도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곧장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 왔어. 딸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엄마 잘 됐네. 내가 다림질해 놓을게. 준비 잘하고 모의 면접 연습도 같이 해보자 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정영숙님은 한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래 해보는 거야. 그녀는 혼잣말로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이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도 해보았습니다. 면접 날까지 며칠 남짓 시간이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면접장으로 달려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영숙님은 지원했던 돌봄 도우미 일자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정영숙님은 면접장에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몇 명의 면접관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는 자리에 서니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요청에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이해하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길래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 아이들도 마음을 열거든요. 말하는 동안 정영숙님의 눈빛은 빛났고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면접관은 역시 경력이 풍부하시니 든든합니다라고 말하며 그녀의 열의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면접이 끝날 무렵에는 처음에 긴장이 많이 가신 상태였습니다.
정영숙님은 면접장 밖으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마치 잘했다고 응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정영숙님이 은퇴 후 처음으로 얻게 된 새로운 일자리였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월급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과를 통보받는 순간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가 다시 사회에서 필요로 되는구나.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뿌듯함과 설렘이 그녀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고 딸은 자신의 일처럼 환호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 엄마 최고야. 첫 월급 타면 맛있는 거 먹자. 웃음 가득한 통화를 마치고 나니 정영숙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마음고생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그날 밤 정영숙님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작은 희망을 안고 그녀는 인생 이막의 새로운 도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은퇴자의 삶과 심리적 변화. 정영숙님의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우리는 은퇴 후 3년간 그녀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수십 년을 보내던 그녀가 은퇴를 맞으며 겪은 심리적 변화와 현실적인 도전들은 비단 그녀만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영숙님의 심경 변화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삶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체성의 변화가 있습니다. 정영숙님은 오랜 기간 교사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라는 말에 자부심이 있었지요. 매일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 가르치고 동료 교사들과 협의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한순간에 그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출근할 곳도 부여된 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홀가분했지만 곧 마음 한편이 허전해졌습니다. 사회 속에서 내가 속한 자리가 사라진 듯한 상실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이 자신의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사라지면 정체성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정영숙님 역시 나는 이제 뭘까? 단지 늙어가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입니다. 교직에 있을 땐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이들, 학부모, 동료 교사, 행정실 직원 등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얽혀 살았지요. 그런데 은퇴 후 정영숙님의 일상은 조용한 섬처럼 변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섞을 사람이 없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가끔 자녀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엔 바쁜 일상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고 바랐는데 정작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절의 분주함과 활기가 그리워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정영숙님은 한동안 이 사회적 고립감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서도 한국의 노년층은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위축되고 특히 남성들의 경우 이로 인한 우울감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정영숙님은 여성이고 성격도 원만한 편이라 그나마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상의 교류가 확 줄어든 건 견디기 어려운 변화였지요. 정영숙님의 감정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왠지 모를 해방감에 들뜨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생활이 마냥 좋았습니다. 하지만 곧 찾아온 무료함,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느낌,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여러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재정적 불안이 심리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경제적 걱정은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가곤 합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정영숙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내가 나중에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스스로 노후를 잘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땐 최선을 다했는데 하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눈물 찢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영숙님은 차츰 마음의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명상 모임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고 느꼈지요. 어떤 할머님은 손을 꼭 잡으며 아휴, 그 나이에 혼자 계시면 얼마나 적적해. 내가 당신 나이 땐 더 힘들었어라고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서투른 위로였지만 정영숙님의 마음엔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가능하면 집에만 있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에 가서 가벼운 산책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토론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두어 번 얼굴을 트니 인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회적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나갔습니다. 또 하나 정영숙님에게 중요한 변화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교직에 있을 땐 학생들이나 교육이 늘 최우선이었습니다. 가정사보다도 학교 일이 먼저였지요. 주말에도 아이들 수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다음 주 수업 연구를 하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하루의 중심이 오롯이 나로 이동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자기 삶의 주도권이 생긴 것이죠. 처음엔 이 사실을 잘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목표를 잃은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맸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남은 삶을 위해 뭘 할지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거구나. 정영숙님은 그래서 작게나마 새로운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3번 동네 뒷산 오르기라든지 매일 영어 단어 10개씩 외우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뚜렷한 목표가 생기니 나름의 활력이 돌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눈을 뜨니 그냥 멍하니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던 때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기까지 정영숙님은 꽤 오랜 내적 사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가끔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은퇴했으면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지 뭘 그리 애쓰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습니다. 편하게 쉰다는 것도 적당한 때가 있지. 너무 오랜 기간 의미 없이 쉬기만 하면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는 것을요. 은퇴 초기에 안락함을 실컷 누렸다면 이제는 다시 몸과 마음에 긴장을 불어넣어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정영숙님의 심리 상태가 가장 극적으로 변한 건 역시 재취업 과정을 통해서였습니다. 앞장에서 보았듯 처음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그녀가 여러 시행착오와 주변의 도움 속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면접에 합격했을 때는 내가 아직도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크게 깨달았지요. 이것은 그녀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퇴로 인해 한때 바닥까지 떨어졌던 자존감이 다시금 차오르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마음속 우울한 그림자가 걷히고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때 삶의 의욕이 생기는 법입니다. 정영숙님은 새 일자리를 얻은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걸 체험했습니다. 또한 정영숙님은 재취업 준비 과정에서 배움의 즐거움도 다시 느꼈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면접 연습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최근 유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문서 작성 형식을 익혀야 했습니다. 딸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모르는 걸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쓰는 용어나 신조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손자에게 요즘 너희 학교는 어떠니?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도 배우니? 하고 물으며 대화하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세대 차이를 느끼는 순간도 많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정영숙님의 정신을 싱그럽게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은퇴자가 정영숙님처럼 적극적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후 우울감에 빠져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년층 자살률이 높은 편인데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 그리고 건강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영숙님은 비교적 건강하고 의지력이 있는 편이라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나갔지만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기에 주위의 관심과 사회적 지원이 무척 중요합니다. 정영숙님의 경우에도 친구들의 격려, 딸의 응원, 복지관이나 고용센터의 도움 등이 없었다면 지금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 맺기 역시 그녀의 심리 변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재취업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새 일자리에서 만나게 될 아이들과 동료들은 정영숙님의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관계가 축소되기 쉽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영숙님이 지역 모임에 나가고 재취업을 결심한 것도 따지고 보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곁에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영숙님은 이제 곧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다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겠지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아이들과 교감하며 소정의 급여를 받고 동료들과 서로 도우며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일은 좋은 보약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녀는 이 점을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은퇴할 때만 해도 이제 일에서 해방이다 하고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일하는 하루하루가 참 소중했구나 하고 느낍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정영숙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은퇴자의 심리는 복잡하면서도 한편으론 매우 인간적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실감과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통한 극복의 과정을 정영숙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부모님 세대, 조부모 세대 역시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엔 이런 파도가 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영숙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영웅담이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안과 조언. 정영숙님의 사연을 보며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 이야기 같다거나 곧 내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60대 은퇴자의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제는 정영숙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60대 은퇴자들이 고려할 만한 현실적인 대안과 조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취업 및 일거리 찾기. 은퇴 후 일을 계속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89명은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자리 욕구가 크다는 것이죠. 일은 수입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삶의 리듬과 목적을 부여해줍니다. 정영숙님의 경우처럼 교육 분야 경력을 살려 돌봄교실 도우미로 일하는 사례도 있고, 다른 분들은 경비원, 청소원, 마트 직원, 택배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 안내 도우미, 스쿨존 교통안전요원, 카페, 바리스타 교육을 통한 어르신 카페 운영 등 여러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관심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자리를 천천히 찾아보면 의외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의 문턱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거나 체력적으로 버거운 일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이 가진 경쟁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영숙님은 교사 경력이 있다는 것이 강점이었지요. 만약 컴퓨터를 잘 다룬다든지 운전면허가 있다든지 요리에 일가견이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신의 장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노려보는 겁니다. 혹시 지금 바로 그런 능력이 없다면 새로 배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지자체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직업 교육 과정도 제법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나 바리스타, 코디네이터, 방과 후 돌봄교사 같은 자격증을 취득한 시니어들도 많습니다. 배우는데 몇 개월 걸리지만 그 덕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면 충분히 보람 있는 투자일 것입니다. 실제로 60대에도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직업을 얻은 사례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인맥을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영숙님이 친구들과 정보를 나누고 용기를 얻었듯 지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혹시 아는 일자리 없을까? 한마디 물어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누구는 같이 뭘 해보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들어온 일자리가 오히려 더 믿음 가고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2. 경제적인 대안 재무점검 및 설계. 60대 은퇴자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냉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정영숙 님도 퇴직 후 몇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재정 상황을 직시하게 되었지요. 이상적인 건 퇴직 직후, 아니 퇴직 전에 미리 재정 설계를 하는 것이지만 이미 은퇴를 맞이했다면
지금이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자산 목록과 현금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한번 목록으로 써보고 평가해봅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돈연금, 이자 등과 나가는 돈 생활비, 보험료, 세금 등을 정리해보면 한 달에 얼마가 부족한지 혹은 남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이런 재무 진단을 하면 막연한 불안이 조금은 구체화되어 대비책을 세우기 수월해집니다. 정영숙님의 경우 남은 돈이 2천만 원, 연금 수령이 월 약 150만 원, 생활비는 200만 원 안팎으로 볼 수 있겠지요. 이때 우선순위는 지출 통제와 안전 자산 운용입니다. 지출을 최대한 최적화하는 건 당연하고 남은 자산은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 경험이 없고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원금 보장형 금융상품 예금, 적금, 국채 등에 두는 게 안전합니다. 약간의 여유가 있고 공부를 할 의향이 있다면 금리 연동형 보험이나 배당주, 투자 등 너무 변동성이 크지 않은 선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잘 모르면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주변에 투자 권유를 하는 지인이나 영업사원이 있다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은퇴자들이 목돈을 날리는 흔한 이유 중 하나가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투자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 원금 손실을 가정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 자산 활용도 중요한 대안입니다. 한국 중장년층은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하우스 푸어 상태인 것이죠. 이 경우 정영숙님처럼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하면 집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3억 원짜리 집이 있다면 앞으로 20년간 매달 몇십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본인 사후에 집은 처분되어 대출을 갚는 구조이므로 자녀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에게는 꽤 유용한 방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가 8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연금도 받는다는 게 장점이지요. 다만 집값이 아주 비싸거나 아주 낮으면 연금 수령액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조건과 금액은 공적기관을 통해 충분히 상담해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이 내키지 않는다면 주거 형태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컨대 현재 사는 집이 너무 크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면 그것을 팔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차액을 노후자금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혹은 도심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전원주택으로 옮겨 생활비를 줄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재정이 어려운 경우엔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연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부터 수령하게 되는데 정영숙님처럼 공무원 연금이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이 없거나 최소화된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에 연금 공백 기소득 크레바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땐 앞서 말한 것처럼 재취업 등을 통해 공백기를 메우는 게 최선이고 혹시나 연금을 더 받을 방법에 과거에 안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한 추가 납입 등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수령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연금 수령을 몇 년 늦춰서 수령액을 늘리고 그 사이에 다른 쪽 연금으로 버틴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데 개인이나 부부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월 최대 30만 원 부부 수급 시 각 2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령이 되었는데도 못 받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경로우대 감면 제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지하철 무임승차만 65세 이상, 고궁이나 국립공원 할인, 영화관 공연 할인, 전기요금 할인 생명유지장치 사용자나 기초연금 수급자 등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니 챙겨보면 도움이 됩니다. 크지 않은 금액 같아도 모으면 적지 않고 무엇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니 당당히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3. 생활 방식의 조정. 노년의 생활은 장년기와는 여러모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관리와 생활 패턴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씀씀이와 생활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 즐기던 외식이나 취미 활동 중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이 있다면
대안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집밥을 더 챙겨 먹고 무료나 저렴한 문화 행사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요즘은 각 지자체 문화센터나 도서관에서 무료 영화 상영, 음악회, 강연 등을 자주 엽니다. 그런 정보를 관심 있게 찾아다니면 돈 들이지 않고도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실감됩니다. 아프면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적절한 휴식은 최고의 보험입니다. 정영숙 님도 집에만 있을 때는 기운이 없고 자꾸 몸이 쑤셨는데 산책 모임에 나가고 일거리를 찾기 위해 움직이면서 몸 상태가 나아졌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만큼 건강해진다는 건 과장이 아닙니다. 반대로 의기소침해져 집 안에만 머물다 보면 근력은 물론 정신적인 활력도 떨어져서 악순환이 됩니다. 혹시 만성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관리해야 하고 건강검진 등도 제때 받는 게 좋습니다. 요즘 만 66세가 되면 국가에서 노인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가 옵니다. 그 밖에도 폐렴구균 예방접종만 65세, 독감 예방접종만 65세 이상 매년 등 어르신들이 꼭 챙겨야 할 의료 서비스가 있으니 확인해두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면 경제적 부담도 줄고 일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며 생활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결국 건강도 재테크의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겠지요. 4. 마음의 자세와 취미생활.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하면서 마음가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60대 은퇴자의 삶은 때론 녹록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같은 상황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영숙 님도 한때 깊은 우울에 빠졌지만 다시 마음을 분기하고 도전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를 가질 것을 권합니다. 예컨대 봉사활동을 하거나 종교활동, 취미 모임 등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은 자존감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동시에 사회적 연결도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가령 정영숙 님이 돌봄교실 도우미를 하며 받는 급여는 크지 않겠지만 아이들을 돌보며 얻는 보람과 사회 기여의식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취미생활도 삶의 활력소입니다. 직장 다닐 땐 시간 없어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춤, 스포츠, 심지어 유튜브 시작하기까지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취미는 무궁무진합니다. 최근에는 시니어 유튜버도 많아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전하거나 일상을 브이로그로 기록하며 수익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이 쉽진 않겠지만 좋아서 하다 보면 그것이 삶의 의욕을 끌어올려주고 부수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대 간 교류도 권하고 싶습니다. 너무 동년배들하고만 지내지 말고 젊은 세대와도 어울려보세요. 자녀 세대, 손주 세대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고 지역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세대가 다르면 배울 점도 많고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요즘 기업들 중에는 퇴직자가 청년 창업자들을 멘토링하는 봉사활동을 주선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영숙 님처럼 교육 경력이 있는 분이라면 청소년 공부방 멘토가 될 수도 있지요. 이렇게 세대를 넘나들며 관계를 맺으면 나는 쓸모가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삶의 폭이 넓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5.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미래 계획. 은퇴 후에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다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장으로서 또는 가족의 경제적 책임자로서 역할이 줄어들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수록 가족과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 재정적 어려움이나 외로움 등에 대해 가족들에게 말을 꺼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속마음을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영숙 님의 딸도 처음엔 엄마가 그리 고민하는 줄 몰랐다가 나중에 얘기를 듣고 적극 응원해 주었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면 자식에게 일시적으로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다면 어려울 때 잠시 기대는 것도 한 가정의 상호부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자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겠지요. 또한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가족과 논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거주 문제나
돌봄 문제에 대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당장은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지만 70대, 8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두면 나중에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영숙 님이 자녀들과 나중에 너무 아프거나 거동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가능한 오랫동안 자립해 살되 필요하면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도 고려한다든지 혹은 자녀와 합가할 가능성 등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눠보는 것이죠. 또한 재산관리나 상속계획도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 문제는 가족 간에도 민감할 수 있으니 미리 의논해두고 문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오해가 없습니다. 이런 주제는 어쩐지 입 밖에 내기 어렵지만 막상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활용하세요. 노후 재무설계사, 노인복지 상담사, 심리상담가 등 우리 사회에는 어르신들을 돕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 노인복지과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하면 재무, 심리, 법률 등 여러 방면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알려줍니다. 특히 우울감이 심하거나 생활에 활력이 너무 없다고 느껴질 땐 전문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겁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60대는 아직 청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앞으로 더 많이 남았을지 아니면 한숨 쉬며 지낼지가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정영숙님은 다행히 용기를 내어 움직였고 그 결과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처럼 또 한 번 인생 공부를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다가올 날들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선사해줍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하고 노년을 살아갑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바로 눈앞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영숙님의 이야기를 남일처럼 여기지 않고 나와 우리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후는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젊어서부터 그리고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60대 은퇴자가 계신다면 부디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힘차게 그려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세요. 작은 말 한마디 함께 해주는 시간 1시간이 그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정영숙님의 사연을 천천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교사 퇴직 후 3년 남은 돈 2천만 원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그녀가 다시금 용기를 내어 인생의 활로를 찾는 이야기였지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닌 우리 주변에 흔히 계신 은퇴자들의 축소판일 것입니다. 정영숙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선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깁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 60대 이후에도 20년, 30년을 더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등 다방면에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젊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나중에 하지 뭐하고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노후를 대비해야 함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늦었다고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도 줍니다. 정영숙님이 처음엔 막막함에 눈물 흘렸지만 결국 다시 일어섰듯 우리 인간의 회복 탄력성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60대든 70대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그녀가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와 주변의 도움입니다. 본인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용기를 내 손을 뻗으면 주위에도 돕는 손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정영숙님의 이야기는 공감과 위로를 줍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있는 60대 은퇴자 분들께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고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작은 행동의 변화가 얼마나 큰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는지도 보여줍니다. 처음엔 은퇴를 후회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던 그녀가 지금은 내일이 기다려진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차이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결심들, 이를테면 아침에 산책을 나가본 것, 용기 내 친구에게 전화해본 것, 고용센터 문턱을 넘어본 것,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변화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길만 합니다. 거대한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 역시 앞으로 정영숙님과 같은 분들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정책, 연금 제도, 복지 시스템의 개선은 물론이고 노년층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은퇴자는 그냥 쉬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인적 자원입니다. 정영숙님처럼 사회에 다시 공헌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이기도 합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니라 세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사회, 노인이 사회의 짐이 아니라 버팀목이 되는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영숙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영숙님은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여정이고 은퇴는 그저 새로운 출발점일 뿐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먹기에 따라 노년의 삶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도전해서 웃음을 되찾았듯이 여러분도 분명 해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 다짐과 격려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나요? 노후란 결코 추락이나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다르게 피어나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영숙님은 자신의 황혼기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 속 이야기가 시니어 분들께는 공감과 용기를, 젊은 분들께는 깨달음과 지혜를 전해드렸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빛나는 제2의 청춘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